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12일 최병우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 총장 있죠. 9월 30일에 구속이 됐는데, 자, 그 구속됐을 당시에 검찰의 움직임, 또 그 변호사가 주장했던 사실, 이런 것들이 새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거기에 각종 다른 거물급들의 이름이 거론됐기 때문이죠. 이정근 전 부총장의 그 범죄 사실에 그거는 다 하나의 이권 카르텔이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걸 얘기하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는데, 우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이 사람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서울중앙지검이 구속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구속 사유는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이겁니다. 공공기관 인사에 개입했고, 그다음에 마스크 사업 인허가 등에 대해서 개입을 해서 이에 대한 대가로 대략 한 10억 원 정도의 금품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9월 30일 영장실질심사를 했는데, 영장실질심사에 뭐 보통 검사 한두 명 나가서 뭐 이렇게 설명하고 뭐 이런 게 다인데, 이날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의부에 김영철 부장검사 등 검사 6명이 출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대단한 거물급이 영장심사를 받을 때처럼 출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이정근 전 부총장의 위상, 그런 피의자 뭐 이런 거하고 전혀 맞지 않는다. 그럼 왜 그랬을까? 근데 이 사람들이, 검찰이 PPT 그를 무려 한 70장 분량을 준비해서 2시간 넘게 조목조목 범죄 사실을 설명했다는 거거든요. 이건 또 왜 그럴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이 뭐 국회의원도 아니고, 국회의원 한 번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다지 유명 인사도 아니고, 그런데 검사 6명이 영장실질심사 그 현장에 나와서 브리핑을 했다는 거는 대단히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이정근 전 부총장이 최종 목표가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다는 건데, 근데 검찰이 당시에 PPT 등에서 얘기한 그 범죄 사실을 보면 거기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실장급, 그 다음에 장관을 지낸 전직 국회의원, 그리고 현직 중진급 의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있다는 거죠.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사람이, 이정근 전 부총장이 그 범죄 혐의에 이런 게 있습니다.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적기금 배정 문제에 관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 관련 인허가 문제에 개입을 했고, 공공기관 인사 등에 개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가로 사업가인 박모 씨라는 사람으로부터 9억 5천만 원. 이게 이제 특가법상 알선수재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등등 뭐 이런 건데, 뿐만 아니고 2020년 국회의원 총선이 있었죠. 선거 비용으로 3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이건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이 사람이 서울 서초갑에 출마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서울 서초갑에서 출마해서 당선될 확률 없다, 이렇게 얘기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광주에서 국민의힘, 광주광역시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당선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그거만큼이나 하여튼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 정치자금을 3억 3천만 원을 대준 사람, 뭐 이거는 정치자금법 위반이기도 하지만 다른 대가성이 없으면 이거는 그냥 버리는 돈이다. 그래서 총 수수액이 뭐 일부 겹치고 그래서 한 대략 10억 1천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거는 이정근 전 부총장한테 이 돈이 다 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어디론가 중간에 징검다리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잘 아시다시피 이정근 전 부총장은 국회의원을 지낸 적도 없습니다. 뭐 대단한 실세도 아닙니다. 그런데 송영길 대표 시절에 송영길 대표의 최측근 인사로서 사무부총장을 맡았던 것 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뭐 공적기금 배정이나 뭐 이런저런 비리에 관여한 것, 이거는 자기가 직접 부탁했을 가능성보다는, 그러니까 직접 뭐 정부 부처나 아니면 뭐 무슨 기관에 부탁했을 가능성보다는 중간에 누군가를 통해서 부탁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등장하는 청와대 실장급, 그다음에 장관을 지낸 전직 국회의원, 현직 중진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정근 전 부총장의 부탁을 받고 관계기관에 민원을 해준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인사에 개입했다. 그러면 이정근 전 부총장이 그냥 이거는 제가 예를 든 겁니다. 공공기관 인사 누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청와대 비서실장이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정근 전 부총장이 청와대 비서실장한테 직접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글쎄 청와대 비서실장이 당 사무부총장 정도의 민원 청탁을 받아줄까요? 그러면은 이제 당에 있는 중진이나 누구를 통해서 최근에 이런 일이 있는데 좀 부탁을 해주세요. 그래서 청와대 실장급한테 부탁을 하면 청와대 실장급이 직접적으로 그 인사에 개입할 수 있으니까 그걸 해준 거. 그래서 이름이 등장한 것 아니냐 하는 분석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정근 그다음에 당의 뭐 중진 장관 이런 사람을 통해서 또는 그게 송영길 대표일 수도 있고 통해서 청와대 실장 현직 장관 이런 사람들한테 민원이 갔을 것이다. 그래서 이정근 전 부총장의 범죄 사실 거기에 보면 검찰이 설명한 거기에 보면 이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는 거에 상당한 근거가 또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이게 짐작, 추정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정근 전 부총장 측의 정철성 변호사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정근 씨는 수사를 키우기 위한 검찰의 교두보이자 발판일 뿐이다. 민주당 거물을 엮기 위한 미끼로 무리하게 수사하고 있다. 검찰이 작성한 범죄 사실은 이 박 씨는 기업가 박 씨입니다. 박 씨 측의 진술과 녹취만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게 뭐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오로지 기업가 박 씨, 그러니까 돈을 전달했다는 박 씨의 진술과 녹취만 있고 다른 증거는 없는 것인지 이거야 이제 앞으로 밝혀지겠죠.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겠죠. 그러나 뭐 그럴 리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물그룹을 엮으려면 사업가 박 씨뿐만 아니고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정근 전 부총장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다 하는 부분이 왜냐하면 합리적으로 본인의 혐의를 부인했다면 검찰이 이렇게 구속영장 그리고 구속영장에 발부되지도 않죠. 그렇게 되면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런 점이 좀 주목이 되고 거기에 청와대 실장급 그다음에 뭐 송영길 전 대표의 측근이라고 했죠. 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민원이 되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범죄 사실에 보면 마스크 사업 인허가 문제와 관련해서 당시 류영진 식약처장이 있습니다. 이 식약처장한테 부탁해서 마스크 담당 국장하고 그 마스크 인허가 이제 마스크 사업을 하는 사람하고 직접 만나게 해줬습니다. 그러면 류영진 식약처장한테는 이정근 전 부총장이 직접 전화해서 알선을 했을까? 아니면 거기에도 중간에 또 누군가 있을까? 이런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청와대 실장급 장관 그다음에 현직 중진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 그래서 검찰이 이 범죄 사실에 그런 사람들 이름을 적어 놓은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줄줄이 엮일 가능성이 있죠. 그게 바로 정철승 변호사가 얘기한 민주당 거물 뭐 이렇게 지금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영장실질심사 당일 9월 30일에 이 정철승 변호사가 SNS를 통해서 얘기했던 거는 더 의미심장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이정근이 구속되면 민주당엔 피바람이 불 것이라는 사실만은 미리 알려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등장하는 청와대 실장급 장관 등등 이런 사람들은 결국 누군가가 그러니까 이정근 전 부총장이 직접 했거나 아니면 민주당의 누군가를 통해서 부탁을 한 중간 연결고리 그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직접 그 청탁을 받아서
시행을 한 사람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인사, 뭐 청와대 실장이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장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스크 인허가, 뭐 마스크 사업 인허가, 이거 뭐 식약처장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 범죄 사실에 보면 뭐 담당 국장을 해줬다니까 아마 그 인허가 문제가 일사천리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죠. 흔히 이런 이제 알선수재나 이런 것들이 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는 과정은요, 돈을 받았는데 그거를 제대로 해주지 못했는데 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이런 때 범죄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뭐 과거에 1994년 5년 당시 검찰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12.12.5.18 사건에 관해서 했던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었죠. 그것처럼 대개 범죄 문제에 관해서도 성공한 범죄는 드러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거는 나쁘게 얘기하면 윈윈이거든요. 돈을 주고 불법적인 일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성공했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네들끼리는 일이 다 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어느 한쪽이 뭐 돈 받은 사람이 폭로할 일은 없고 준 사람도 일이 잘 됐는데, 그리고 자기는 예를 들어서 5억을 줬으면 그로 인해서 뭐 50억, 100억을 자기가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폭로하는 일이 없다. 그런데 성공하지 않은 일,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범죄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법조 출입을 해가면서 느낀, 취재한 경험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이 이정근 전 부총장의 경우에도 이 중에 몇 건 정도가 제대로 성사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되고, 이정근 전 부총장은 이에 대해서 뭐 빌린 돈인데 하나씩 갚아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구속된 걸 봐서는 그 빌린 돈이라는 이정근 전 부총장의 반론은 별로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역시, 자, 이 사람이 10억을 넘게 받았는데 이 돈이 과연 본인이 오로지 다 썼느냐, 아니면 이 중간 연결고리한테 갔느냐. 그런데 중간 연결고리로 바로 문정부의 청와대 실장급 장관, 중진 뭐 이런 사람들이 범죄 사실에 지금 적혀 있다.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이정근 전 부총장에 대한 계속되는 수사와 재판 과정, 수사에서 드러나겠죠.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정근이 아니고 이정근의 뒤에 있는 최종 목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